자, 사회풀이. 뭐 1번은 다 맞았겠죠? 1번이야 뭐 수평방향 속도 일정하니까 상대 속도 써가지고 시간이 2v분의 t인가요? 그리고 그동안에 떨어진 거리는 2분의 1 a t 제곱 하면 답 나오죠? 1번은 이거. 2번은 이 높이 a인 이런 데다가 2a자를 매달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슉 내려오면 이놈의 속도는 낙하거리가 2a니까 에너지 보존 쓰면 루트 4gA인가요? 2gH 해갖고 그 다음에 장력을 구하는 건데 장력과 중력이 있죠. 이 장력과 중력이 같은 게 아니라 장력과 중력의 차이가 구심력을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를 여기 끝에 걸치기 직전엔 반지름이 2a인 거고요. 걸친 직후에는 반지름이 a인 거죠. 어느 동은 어느 동인데 반지름이 달라지는 거지.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니? 걸치기 직전이 t1이다. 그러면 t1-mg가 m r분의 v 제곱 이렇게요? 식 알겠나? 이게 구심력이고 뭐 mr분의 v 제곱 쓴 거고요. 걸친 직후에는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t1은 3mg고 t2가 5mg니까 차이가 2mg 나오죠. 됐니?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하세요. 3번은 자 여기까지 가서 정지를 했는데 여기 모래밭에 닿을 때 속도가 vs고요 3분의 h만큼 내려갔을 때 3분의 1h만큼 내려갔을 때 속도가 v다. vs분의 v가 얼마냐? 이 문제에 대한 5개념 학생들이 자주 발생하는 5개념을 보자면 이 물체의 속도가 제일 빠른 곳이 어딘가요? 딱 모래를 뚫고 들어갈 때일까? 아니죠. 제일 빠를 때는 힘의 평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가속도가 얼마니? 아직 모래한테 힘을 안 받았잖아요. 그럼 가속도가 아래로 g가 있죠. 가속도가 아래로 g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뭐니? 빨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 가속도 g가 있고 빨라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제일 빠른 곳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일 빠른 곳은 어디예요? 지금 모래가 뭔가 힘을 주죠. 그 모래가 주는 힘과 중력이 딱 평형이 되는 곳이 제일 빠른 곳이죠. 맞니? 그러니까 이 모래 안에 들어갔을 때도 중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거죠.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이거 생각하고 계산했죠? 해볼게요. 자, 에너지 보존을 쓰면 나올 텐데 2분의 1 m vs의 제곱이 mg h가 될 거고 이건 맞죠? 그리고 여기까지 갔을 때 정지한다는 건 식이 어떻게 되니? mg h 플러스 h 이게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다 사라진 거잖아. 정지했다는 거. 왜 그러니? 이 모래를 내려올 때 어떤 F라는 마찰력을 받는다고 할게요. 그럼 이놈이 F 곱하기 H랑 같은 건가요? 이식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하는 건 이 V인데 V라는 건 mg h 플러스 3분의 1 h 이렇게 쓰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원래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마찰력 곱하기 3분의 1 h만큼을 빼줘야겠죠. 이만큼은 에너지가 손실되고 남은 게 저 지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식 이해되나요? 이거 연립해서 답을 내면 되죠. 어떡할까요? 여기? 식을 좀 변형하죠.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닌가? FH가 그냥 바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mg
H 플러스 3분의 1 H 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FH 있죠. FH 이걸로 바꿀게요. F는 어차피 없애야 되니까. 그럼 위에 거 대입하면 mg H 플러스 H가 되고요. 요놈이 2분의 1 MV 제곱인데 식을 보면 3분의 1 MGH 지워지죠. 그럼 이게 3분의 2 MGH가 2분의 1 MV 제곱이다 나오네요. 맞죠?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을 비교해보면 구하는 게 VS분의 V니까 VS분의 V의 제곱이 이거분의 이거의 제곱이 이거분의 이거니까 3분의 2죠. 그럼 루트 씌우면 답 나오죠. 뭐 특별한 기술은 안 썼어요. 근데 학생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주면 오히려 애들이 잘 맞추는데 속력이 가장 빠를 때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를 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속력이 가장 빠를 때를 구하려면 좀 더 들어갔을 때 이 정도 어딘가 이제 힘의 평형점 찾아서 그 점의 속력을 구해야 맞죠. 응. 응. 근데 중력은 여전히 있잖아요. 중력이랑 정력이랑 게 일정하니까 응. 이게 감속을 해서 멈춘다면 응. 응. 증가 속도로 감속해야 되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완전 그러니까 이 답은 맞는데 지금 설명 개념이 약간 오류가 있었네요. 맞아요. 탄성력 같은 의미 아니죠. 쏘리. 개소리였어요. 저항력이 일정하구나. 저항력이 일정하면 맞아요. 제일 빠른 데가 여기죠. 쏘리. 4번. (4번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이거 좀 문제풀이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거의 답을 외우는데 외워 쓴 사람 있나? 이럴 때 사용되는 개념의 질량은 무슨 질량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응? 몰라요? 자신감이 없나? 환산질량이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질량 라지 M, 스몰 M이 있을 때 마치 얘를 벽에 붙어 있는 애가 혼자 근데 이놈의 질량을 뮤라고 해서요. 얘가 진동할 때의 주기랑 이 둘이 이렇게 진동할 때의 주기를 같게 놓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환산질량이라고 하고 환산질량은 두 질량의 합분의 곱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뭐 단순히 그냥 문제를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 정한 거에 불과하지 뭐 크게 꼭 이렇게 돼야만 되는 이유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해볼까요? 그래서 풀이하는 방법은 이 친구가 이쪽으로 x1만큼 움직이고 이 친구가 이쪽으로 x2만큼 움직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성립해야 되는 관계가 운동량 보존이 되기 때문에 mv1과 스몰 mv2가 같아요. 근데 속력 b가 스몰 m 대 라지 m이라는 얘기죠. v1 대 v2가. 그러면 그 속력으로 이동한 변이도 이런 관계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이게 x1만큼 움직였을 때 이쪽으로 받는 R자임을 표시해보면 R자임은 라지 M x1 2도트거든요. x1 2도트면 가속도. 그래서 이런 가속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 R자임이라는 거 왜 생겼냐면 탄성력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 x1 플러스 x2가 되죠. 근데 이 R자임을 얘를 이용해서 x1에 관한 1차 함수로 처리할 수가 있죠. 즉 변이에 대한 1차 함수로 힘을 처리해야 진동 주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x2 없애면 어떻게 되니? 스몰 m분의 라지 m x1이 되고요. 그럼 이때 상황의 새로운 탄성 계수가 이게 되나요? 맞죠? 새로운 탄성 계수를 잡았으니까 보통 이 상태에서 이제 이개미방 형태로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놈이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한 원래 오메가의 값은 루트 m분의 k인데 이 문제에서는 이 m 대신에 뮤를 집어넣는 형태가 성립하죠. 이 환산질량을 사용하는 예가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단진동의 두 질량으로 이루어진 계에서 단진동 주기를 구할 때 질량을 한 번에 환산질량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예가
라지 m과 스몰 m이 있는데 여기 어딘가 질량 중심이 있겠죠. 둘 사이 거리가 r이고. 이거 잘 봐. 쌍성계 같은 걸 다룰 때도 많이 쓰이는데 이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을 해요. 그럼 얘네들의 회전 관성 i가 뭐 이걸 r1, 이걸 r2라고 하면 m r1 제곱 스몰 m r2 제곱이 되지 않니? 그래서 r1, r2 이렇게 대입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하면 이 형태가 나와요. 이게 뮤 곱하기 r 제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두 물체 사이의 작용 반작용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에 두 물체를 환산 질량 하나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경우랑 이 경우 두 경우만 알아두세요. 진동할 때랑 회전할 때랑. 알겠니? 외워놔요. 시험용으로. 5번은 뭐 별거 아니죠. (5번에) 질량 4m이가 이렇게 쭉 날아가서 어딘가를 가다가 분열되는데 분열되기 직전을 보면요. 처음에 이제 V0에 45도였는데 이 질량은 4m이고 수평 방향 속도는 루트 2분의 1 V0고요. 수직 방향 속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높이가 h니까 수직 방향 성분에 대해서 수직 방향 운동만 있다고 생각하고 에너지 보존을 사용하면 이때 루트 2분의 1 V0의 제곱 마이너스 2GH가 되겠죠. 이건 에너지 보존 쓰면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가 두 개로 분열한 거죠. 분열해서 3m짜리 물체는 수평방향으로 V로 가고 m짜리 물체는 뭐 수직 속도 Vy, 수평 속도 Vx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뭐 써야 되니 그럼? 이 그림과 이 그림에 운동량이 보존되면 되죠. 운동량 보존되면 되니까 수평방향 운동량이 4m 루트 2분의 1 V0고 저쪽의 수평방향 운동량은 mVx 플러스 3mv 이 식 하나 나와서 Vx 구할 수 있고요. Vy는 4m 루트 2분의 V0의 제곱 마이너스 2gh 한 개 스몰 m Vy다. 써서 Vy 구할 수 있죠. 이건 다 했죠? 뭐 계산해보면 거기는 답 나오고요. 6번 6번은 회전역학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이 정도 맞춰야죠. 응? 자, 볼까요? 질량 m에 반지름 r인 원통이 있고 요 꼭대기에 질량 2분의 m이네를 추가로 붙였다 이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오메가 제로로 돌린대요. 자, 초기 각속도 오메가 제로일 때 이 각속도의 최대값이 얼마냐 그랬어요. 야, 각속도가 최대라는 건 회전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거잖아요. 자,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포텐셜 에너지가 최저일 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각속도가 최대일 때는 이 원판이 어떤 각속도 오메가로 돌고 있는데 이게 최대값이라고 할 때 저 2분의 m이 돌아서 여기 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럼 에너지 보존을 딱 써야 되지 않겠니?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니? m, g, er? 맞나요? 이게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인가? 15K? 그러니까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회전운동 에너지의 증가가 된 거죠. 이때 i는 얼마예요? i는 원판의 회전관성에 이 질점의 회전관성을 더해주면 되겠죠. 원판의 회전관성은 원래 2분의 1 mr 제곱. 원판은 외워야 돼요. 안 줍니다. 플러스 질량은 2분의 m 곱하기 r 제곱이죠. 회전관성은 질량 곱하기 거리 제곱이죠. 그럼 이거 하면 mr 제곱 나오고요. 이거 대입해서 처리하면 답 나오지 않니? 안 나오나? 진짜? 응? 아, 4번이니? 나 뭔 짓 한 거지? 아, 소리? 엥?
mgr 잠깐만 2분의 1 mr 제곱 그렇네요. 에이 고치세요. 4번. 아 그럼 맞았니? 아니야 그래도 틀려? 아 4번이에요? 나 왜 틀렸지? 2분의 1 약분 안 했네. 몇 점까지인 거야 그럼? 오씨 100점이 아니야. 자 7번. 자 7번은 회전역학 겸 단진동 문제인데 해보자. 막대 있고요. 여기 원판이 있고 질량 M, 반지름 R, 여기도 R, 여기도 R. 얘 질량도 M. 뭐 대문자로 써있는데 어차피 질량은 지워지니까 소문자로 할게요. 자 해봅시다.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여기가 회전축이면 중력 mg 작용하고요. 이게 전체 질량심을 구해도 되는데 그냥 난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물체가 두 개니까 두 물체의 질량중심에 각각 mg를 잡아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mg는 토크가 안 되죠. 축이니까. 여기 있는 mg는 현재 토크가 되죠. 이 상태로 얘가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다? 그럼 토크가 얼마니? 일단 토크를 구해서 토크는 i알파 하면 운동방 정식이 나오고 그걸 보면 진동의 주기를 구할 수 있는 문제죠. 자 토크를 마이너스 mg 거리가 2r 사인 세타는 i알파죠. i만 구하면 게임 끝인데 i가 어떻게 되나요? 두 개의 i를 각각 구해야죠. 이 막대의 회전관성은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할 때 이것도 외워야 돼요. 12분의 1 ml 제곱이죠. 12분의 1 m l 막대 길이 2r의 제곱. 그래서 막대는 회전관성 처리됐고요. 원판 같은 게 여기 붙어 있는데 회전축이 질량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잖니. 이때 써야 되는 게 뭐니? 평행축 정리 써야죠. 그러니까 원판의 회전관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질량 중심을 축으로 할 때 2분의 1 mr 제곱인데 회전축이 얼마나 이동해 있어요? 2r만큼 이동해 있죠. 그럼 평행축 정리로 m 2r의 제곱 이렇게 더해줘야죠. 이거 평행축 정리로 원판 구한 거죠. 그래서 세타 투도트 이 친구 정리하면 답이죠. 양변 mr 제곱으로 나누면 mr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고 세타 근사할게요. 그럼 mr 제곱 나눴으니까 여기 숫자만 처리하면 되죠.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의 세타 투도트 되죠. 이거 얼마니? 29. 얘가 6 곱하면 12. 그럼 이개미분방 정식의 형태가 29분의 12 r분의 g 세타는 0. 그럼 이 친구가 각진동수 오메가의 제곱 되는 거죠. (8번) 8번 다 맞았니? 맞았어? 8번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갈까요?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죠. 자,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외워야 돼요. 그냥 좀 외우세요. 엔트로피 변화량의 정의는 일단 현재 온도분에 받은 열량이죠. T분의 델타 Q요. 근데 이 T분의 델타 Q를 구할 때 계산이 쉬우려면 일단 등온 상태여야 돼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해볼게요. 등온일 때가 있고 온도가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럼 등온 상태면 그냥 T분의 델타 Q로 하면 되죠. 근데 등온 상태인데 왜 열을 받아야 되지? 연력학에서?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연력학 1법칙을 보면요. 열을 받아서 온도를 올리는 거 대신에 뭘 할 수도 있나요? 일을, 팽창해서 일을 할 수도 있죠. 잠깐만. 자,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개념. 등온 상태일 때는 T분의 델타 Q인데 이 델타 Q는 W 플러스 델타 U죠. 열을 받아서 1 또는 내보내서 할 수 있고요. 등온이면 이거 없죠? 그럼 이게 W예요. 근데 온도가 일정할 때 W라는 건 압력을 부피로 적분한 게 1이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건 상수고 약분 가능하죠. 그럼 nr v분의 1 dv라는 건 계산 어떻게 되니? 로그 함수가 되고 ln v1분의 v2죠. 결과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등온 상태 엔트로피 변화는 이거죠. 온도가 변해요. 온도가 변하면 어떤 온도분에 받은 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델타 S는 인테그랄 ds예요. 근데 ds라고 붙으면 이게 t분의 dq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엔트로피 변화들의 총합이란 뜻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온도가 변할 때 이 dq를 뭐라고 둘 수가 있냐면 열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두는 거 당연히 가능하죠. C는 열용량. 그럼 이 상태에서 C ln T1분의 T2가 되죠. 이 두 가지를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온도가 변할 때는 열용량 곱하기 ln T1분의 T2고요. 온도가 안 변할 때는 nr ln V1분의 V2. 오케이? 나머지 식들은 다 여기서 그냥 조금씩 파생된 거에 불과하죠. 지금 이 문제에다 적용을 해보면 8번 그래프 볼까? 자, 처음에 압력이 P1이고요. 부피가 V1이고 온도가 T래요. 자, 이게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인데 열 Q를 줘서 부피가 V1인 상태에서 V2가 되도록 등온 팽창시킨대요. 그럼 여기 면적이 한 1이죠. 온도는 일정하니까 이 면적 자체가 내가 가해준 열량 Q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럼 Q는 일단 뭐라고 쓰면 되죠? Q는 요거 T 약분하기 전에 얘가 Q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nR T ln V1분의 V2가 Q죠. 맞나요? 그 다음 질문은 이 상태에서 등압 팽창시킨대요. 등압 팽창이면 그래프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를 온도 T라고 하고 요 점의 온도를 T'이라고 하자고요. 이 등압 팽창의 엔트로피 변화는 뭐가 되나요? 등압 팽창 엔트로피 변화는 이 변화에서의 연용량 곱하기 ln T분의 T'이 돼요. 근데 연용량은 등압에서의 비열이 뭐죠? 등압몰 비열이? 다 먼저 하면 2분의 5R 되죠. 외우고 있죠? 등적이면 2분의 3R이고 등압이면 2분의 5R 곱하기 몰수 곱하기 ln T분의 T'인데 이거 주어진 문자가 아니지 않니? T분의 T'을 뭐라고 고치면 되겠니? 등압이니까 V1분의 V2로 고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V1분의 V2로 볼 수가 있죠. 뭐 그럼 끝났죠. nR ln V1분의 V2가 뭐로 바뀌니? T분의 Q로 바뀌죠. 그래서 답이 2T분의 5Q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식들이 팍팍 나와줘야 주어지음자로 표현하고 이런 문제가 되죠. 외울 거 있는 사람들 칠판에 내가 최소한 썼어요. 최소한 문제를 풀기 위한. 그 공식 많이 외우는 거 짜증나지 않니? 공식 많이 외울 거면 물리를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최소한 익히고 접근하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9번 9번이 1번 골라서 많이 틀렸겠죠? 자, 9번 해봅시다.
자, 얘들아. 이게 직류 전원으로부터 축전기에 공급되는 전력. 이게 직류에선 이런 얘기 사실 잘 안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게 축전기에 공급되는 전력, 교류에서 얼마니? 0인 거 알아요? 축전기랑 코일은 교류 회로에서 전력을 소비하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놈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놈이 아니죠. 그러면 공급되는 전력이라는 건 정체가 뭐예요? 에너지를 소비하고 막 열내고 하는 건 저항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질문이 축전기에 공급되는 전력이라고 했잖아. 그럼 축전기에 공급되는 전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축전기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죠. 그럼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의 증가율. 그러니까 지금 이놈이 자기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에너지를 막 증가시키고 있을 때는 회로의 입장에서 저항처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걔한테 에너지가 가는 거잖아요. 즉, 지금 이 문제에서 축전기의 공급 전력이란 개념 자체가 뭐냐 하면 축전기 에너지 EC분의 Q제곱을 시간으로 미분한 개념이겠죠. 시간당 축전기 에너지 증가율이란 개념이죠. 어때요? 이해돼요? 그럼 미분 한번 해보죠. 의미를 얻기 위해서. EC분의 시간으로 미분하면 이거 EQ고요. Q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뭐니? I죠. 맞나요? 뭐 1은 이렇게 약분될 수 있고 Q제곱 미분해서 EQ 됐고 DT분의 DQ 곱해서 그게 I가 된 거죠. 근데 쓰고 나니까 좀 썰렁한데 C분의 Q가 뭐니? C분의 Q의 개념. 축전기에 걸린 전압이죠. 학생들이 이해도가 높으면 처음부터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쓰고 보니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 개념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에너지의 증가율이고 해서 미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처음부터 전압 곱하기 전류지. 근데 이 전압은 축전기에 걸린 전압이지.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은 거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 돼야 그 다음 문제를 뭐 풀든 말든 하죠. 근데 이 축전기에 걸린 전압이라는 개념은 이 전류라는 거랑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축전기에 걸린 전압은 이 전체 전압에서 저항에 걸린 전압을 뺀 거죠. 즉 이 식을 다시 요걸 전체 전압 마이너스 저항에 걸린 전압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전류의 변화를 알면 이 찾고 싶은 축전기의 공급 전력의 변화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전류에 대한 몇 차 함수니 지금? 2차 함수고.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개념 이해돼요? 여기까지? 2차 함수니까 R분의 V랑 0을 두근으로 하는 이런 2차 함수죠. 자, 근데 문제는 뭐 찾았니? 시간에 대한 전력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이 스위치를 닫으면 시간에 대한 전류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니?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 딱 스위치 닫으면 처음에 전류 얼마죠? 축전기 충전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여기 걸린 전압은 없고 저항에만 전압이 걸리니까 초기의 전류는 R분의 V인 거 알겠나? 그래서 처음에 R분의 V라는 전류에서 출발을 해서 충전되면서 전류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죠. 이해되니? 자,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에서 말하는 시간에 따른 전력 변화의 그래프를 추론해야죠. 이걸 진짜 시간에 관한 함수로 잡아서 풀려고 그러면 너무 노가다가 심하죠. 자, 봐봐. 0초일 때 전류 얼마니? R분의 V죠. 전류가 R분의 V면 전력 얼마니? 0이죠. 맞아? 0초일 때 전류가 R분의 V인데 그때 전류가 R분의 V면 전력은 0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시작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점점 줄어들죠. 전류가 줄어든다는 게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전류가 줄어드는 거지. 그럼 전류가 줄어들다 보면 전류가 2R분의 V가 됐을 때 P가 최대가 되죠. 그럼 전류가 2R분의 V가 될 때는 이게 뭐 반감기인데 하여튼 여기 어딘가 있어요. 즉 어떤 시간일 때 전력이 최대를 찍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전류가 점점 떨어지죠. 전류가 점점 떨어질 때 전력은 다시 감소하죠. 근데 이때는 변화율이 작으니까 떨어지는 건 좀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겠죠. 일종의 무슨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비슷하죠. 수학 시간에 하는. 근데 두 가지 물리적 개념을 합성해가지고 그래프를 잡아내면 답이죠. 그래서 답이
5번이죠? 이건 10번은 진짜 쉬운 문제인데 학생들이 용어의 개념 같은 것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내봤어요. 그냥 오매 법칙이에요. 이거 V는 IR인데 해보자. V는 IR. 전압 V는 문제에 주어졌고요. I는 뭐 I라고 일단 두고요. 저항은 뭐지 이거?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인 거 알죠? 근데 이 비저항의 역수를 우리가 전기 전도도라고 부르죠. 이런 용어 같은 거 모르는 학생들 외워놓으세요. 비저항의 역수를 전기 전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항 두 개는 지금 무슨 연결이야? 이거 저항이야. 축전기 아니야?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R1 플러스 R2로 바로 써주면 되는데 전류 I에 R1은? 응? 정신 차려. 야, 전기 전도도란 개념 나오면 저항이죠 이거. 아, 그래서 용어를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낸 거라고요. 외우세요. 전기 전도도가 비저항의 역수고 그럼 이놈이 시그마 1분의 1 곱하기 S는 똑같은 것 같아요. S분의 D1 시그마 2분의 1 S분의 D2죠. 구하는 게 또 뭐예요? 평소에 잘 안 쓰는 개념 다 나오죠. 전류 밀도. 전류 밀도가 뭐니? 면적당 흐르는 전류고 전류 밀도는 정의가 면적당 흐르는 전류 단위가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죠 지금 S분의 I요. 그러니까 전류 밀도 시그마 1분의 D1 시그마 2분의 D2 V 해서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답이죠. 아, 문제 짱 쉬운 거죠 이거. 됐니? 나만 아는 개념 이런 거 아니에요. 일반 문제에 다 소개되는 개념이니까 모르는 용어 같은 건 정리해놔야 시험 보러 가죠. 11번 11번은 비오사바라 법칙 개념이죠. 뭐 비오사바라 법칙으로 적분하고 그런 거창한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이건 비오사바라 법칙의 중요한 개념은 이런 점의 자기장을 구하고자 할 때요. 이렇게 흐르는 직선 전류가 직선 전류의 전류 방향 앞쪽에 자기장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전류는 자기장을 어디다 만드는 거니? 자기 옆에 이런 데 만드는 거죠. 앞에는 못 만들어요. 그렇죠? 비오사바라 법칙 보면 벡터 크로스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못 만들고요. 이런 반원형의 전류는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절반을 여기다 만들 수가 있죠. 맞나요? 자, 그럼 이 거리 A 해서 이 반원고리 이것도 못 만들고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필요 없고 직선은 필요 없고 이 반원이 만드는 것만 써주면 원래 반원의 전류가 2분의 뮤제로 A분의 I 제로 인데 이건 반원이 만드는 이건 원형 전류가 만드는 거고 반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야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자기장이 0이 되려면 밑에는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하고 상쇄가 돼야 되죠. 직선 전류의 자기장식은 2파이분의 뮤 제로 A분의 I 되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답이죠. 아, 이거 허접하게 무슨 K, K 프라임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들 다시 제대로 외우세요. 개수. 어린이들 책이나 뭐 물리원 책 같은 데 보면 K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외우다간 털려요. 제대로 앙페어 법칙으로 유도된 결과를 외워야죠. 12번 12번도 이 패러데이 법칙의 개념을 물어볼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어떤 막대가 있고요. 이 막대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유도전압을 만들어내라고 했잖니. 여기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유도전압의 방향 정도는 찾을 수가 있어야죠. 자, 유도전압의 방향이 이 막대에서 전압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거니 이쪽으로 유도하는 거니 그런 거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판단할 때 뭐 변화를 싫어해 막 이런 거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 변화 싫어하는 거 얘기 알죠? 패러데이 법칙 보면 변화를 싫어해서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전압이 유도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어때? 원래 전자기유도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전하가 막대와 함께 움직이죠. 막대와 함께 움직이면
자기장 안에서 전하가 움직인 거지 아니? 자기장 안에서 전하가 움직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 로렌츠 힘을 받죠. 자, 로렌츠 FBI. 그래서 자기장 나오고 플러스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 자체를 이 자기장 공간에서는 전류를 취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손 이해되니? 자기장 나오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힘을 어디로 받니? 바깥으로 받죠. 즉 이 막대의 운동 때문에 플러스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게 유도 전압의 근본적인 원인이죠. 즉 플러스를 이쪽으로 밀어내려는 어떤 자기력이 어떤 근본적인 전압이 되는 거고 이 막대는 이런 전지가 되는 거죠. 알겠나요? 전지가 되고 이 전지의 전압은 구할 때는 패러데이 법칙을 써야 되는데 패러데이 법칙도 원래 자송량의 변화율이지 않니? 그러면 이 자송량이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니까 지금 자기장은 일정하고 dt분의 da 이렇게 쓰면 되는 a 면적? 여기서 팁을 하나 줄게요. 이 면적이 dt분의 da라는 게 어떤 회로의 면적 증가나 면적 감소를 뜻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요 전체 면적은 일정하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될 때는 얘를 뭐라고 보는 게 좋냐면요. 저 도체 막대의 면적 속도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아, 면적 속도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 케플러 2법칙. 그래, 그 면적 속도요. 이 막대가 시간당 쓸고 지나가는 면적 이렇게요. 막대가 시간당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이 면적이죠. 이런 데를 따지면 안 된다고요. 막대가 시간당 쓸고 지나가는 이 부채꼴의 면적을 따져서 이 자리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알겠니? 그러면 이때 돌아가는 각도를 델타 세타라고 하고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면 여기 면적 델타 s가 2분의 1 반지름 얼마냐? a제곱 델타 세타고요. 시간당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2분의 1 a제곱 오메가가 되죠. 이게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 알겠음? 지금 말한 거 되게 중요해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1 b a 제곱 오메가가 전압이고 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인데 이것도 저항이 무슨 연결이니? 설마 직렬로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전압의 좌우에 병렬로 달린 거죠. 병렬로 달린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잡아주면 답이죠. 다음 13번 코일. 코일과 축전기가 성질이 반대죠. 축전기는 처음에 딱 충전되기 시작할 때가 전류가 제일 잘 흐르죠. 코일은 어떻지? 처음에 딱 스위치를 닫았을 땐 전류가 안 흐르다가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그땐 전선처럼 전류가 흐르죠. 이런 정성적 개념 알아야 돼요. 코일은 처음에 전류가 안 흐름.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그냥 전선처럼 흐르죠. 그 정도만 알아도 이 문제는 쉽게 나오죠. 처음에 스위치를 닫을 때는 이 회로의 합성 저항이 얼마인가요? 저항? 스위치 닫을 때 코일 쪽으로 못 흐르죠. 그럼 저항은 3R이죠. 근데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는 코일 쪽으로 코일이 그냥 전선이야. 그러면 오른쪽에 병렬이 되면서 저항값이 R 플러스 3분의 2R? 3분의 8R이 되나요? 맞죠? 응? 아니 뭐지? 왜? 3분의 5R이죠? 3분의 5R인데 이때 소비 전력이라는 건 R분의 V 제곱이니까 소비 전력의 B라는 건 저항비의 역수비를 쓰면 되나요? 맞죠? 저항비의 역수비면 얼마냐? 9분의 5 아니면 5분의 9인데요. 5분의 9 있네요. 4번이 답이죠. 14번 14번 같은 거 나오면 맞춰야 되는데 이거 다 일반 물리학이 있는 공식이죠. 한 번쯤 다 들어봤나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14번. 자, 일단 지금 이걸 유도하기는 좀 그렇고 외웁시다. 선생님 그동안 물리 공부했으면 이거 어디에서 소문으로라도 들었을 텐데 본 적 있죠? 이 빛의 속도예요. 이 빛의 속도가 전자기파에서 자기장 진폭분의
전기장 진폭으로 결정돼요. 아, 이거는 유도 결과를 많이 봤을 텐데 이것도 봤을까? 이게 유도는 아니고요. 속도 선택기에서 전하의 등속 직선 운동 속도랑 같아요. 속도 선택기 아나요? 어떤 전하가 이렇게 직진하고자 할 때 위로 전기력, 아래로 자기력을 똑같이 받아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조건을 구하는 것이죠. 이건 물론 맥스웰 법칙을 유도해야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하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등속 직선 운동하는 속도가 b분의 2거든요. 그 결과랑 같다고 그냥 외워놓으세요. 전자기파의 속도, 자기장 진폭분의 전기장 진폭이다. 일단 이건 기본식이고요. 그래서 기억력이 맞거든요. 디귿을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아, 지금 유도를? 봐봐. I가 줄 퍼 세크 미터 제곱이거든요. 줄 퍼 세크 미터 제곱. 근데 이 I라는 건 전기장의 에너지랑 전기장 에너지, 자기장 에너지의 면적당, 시간당 개념이에요. 이게 전자기파 에너지예요. 전자기파라는 건 전기장과 자기장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전기장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 아니? 전기장이 있으면 거기 에너지가 있는 건데 떠오르는 식 없어요? 야, 전자기파 공부 안 했어? 어느 지점에 전기장이 있어. 그럼 그 지점에 에너지가 있다를 표현하는 개념을 전기장의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부피당 전기장의 에너지를 쓰면 2분의 1 입실론 제로 전기장의 제곱 이게 되고요. 부피당 자기장의 에너지를 설명하는 식은 2분의 1 입실론 제로 대신에 뮤 제로분의 1에 b제곱이 있죠. 일반물리 공부하다 보면 그 축전기 뒤에 부분이랑 코일 뒤에 부분에 이 식이 추가돼서 나옵니다. 아, 솔직히 처음 본 학생들은 그냥 이 문제 나오면 버리고요. 한번 공부했던 학생들은 아, 맞아, 저런 게 있었어 외우세요 지금. 처음 본 학생들은 전자기학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부피당 에너지거든요. 그럼 써볼게.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제곱 2뮤 제로분의 1 b제곱 하면 이건 부피당 에너지지 않니?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에너지거든요. 어떤 부피를 곱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면적 A에 속도 C로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 델타 t 동안에 참 시간은 여기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델타 t란 시간 동안에 이 부피 안에 있는 에너지가 앞으로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피당 에너지에다가 부피 A 곱하기 C 델타 T를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개념이 뭐 되죠? 단위가 뭐 되니? 여기까지 단위가 줄이에요. 이 줄을 어떻게 해야 되죠? 면적당 시간당으로 나누는 게 파동의 세기가 되죠. 전자기파의 세기요. 그러니까 면적당 시간당으로 나눠주는 거죠. 알겠니? 그렇잖아. 물리가 어느 정도 식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유도해봐요. 뭐 생물처럼 호르몬 이름만 외운다고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A 델타 T 지울게요. 그리고 이 위의 식을 쓰면요. 자, 빨리 해볼까요? 양변 제곱해봐. 위의 식. 양변 제곱해서 입실론 제로, 뮤 제로, 2가 B랑 같죠. 그럼 B가 입실론 제로, 뮤 제로, 2 제로의 제곱 해서 이거 맞죠? 그럼 B제곱 대신에 얘를 대입해봐. 어떻게 되니? 중요한 결과가 나와요. B제곱 대신에 이걸 대입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니? 똑같아지는 거 알겠어요? 전자기파 이론이 이게 정성적으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기장에 의한 에너지 전달과 자기장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전자기파죠. 전자기파는 전기장에 의한 에너지 전달과 자기장에 의한 에너지 전달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2배의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제곱 곱하기 C라고 쓰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 지워요. 응? 그럼 답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 안 돼요. 요 2가 파동이잖아요. 그럼 2라는 게 어떤 사인 함수 형태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죠. 어떤 2는 사인 함수 형태인데 사인 제곱 함수의 평균을 구하면 이건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죠. 지금 문제의 질문이 i가 평균적 에너지 전달률이에요. 당연히 평균을 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야 이게 파동 내가 빛에너지를 봤는데 빛에너지에 마루가 들어올 땐 눈이 부시고 뭐 이렇게 변이가 영역으로 들어올 때 눈이 안 부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빛을 받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어떤 파동의 에너지 전달률을 계산할 때 평균을 계산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i의 평균을 이렇게 꺾은 괄호로 표현할게요. i의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입실론 제로에 요 2라는 것 자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평균은 최대값 진폭 제곱의 2분의 1이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C는 지금 디귿은 약간 변형된 형태인데 C에다가 이 친구를 대입해주면 답 나오죠. 아 여기는 솔직히 애들 가르쳐보니까 학교 내신에서 한번 내신 범위 통과하면 애들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내신할 때 한번 제대로 하세요. 어? 한과형은 일물 2 내신에서 나와요. 자 15번 뭐 15번에 기억 뻔한 거죠. 기억 니은을 뻔하게 학생을 할 수 있을 거고. 디귿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디귿은 외웁시다. 어떤 매질의 경계가 있을 때요. 매질의 경계에서 뭐 이렇게 입사한 빛이 굴절을 해요. 굴절을 하고 반사를 하겠죠. 이때 굴절하는 빛하고 반사하는 빛이 이루는 각도가 딱 90도가 될 때 들어오는 빛은 모든 방향으로 평광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반사하는 빛은 이 면의 수평한 방향으로만 평광되고요. 투과하는 빛은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의 평광성만 남아요. 마치 평광판을 통과한 것처럼 완전히 평광이 되죠. 이런 조건을 브루스터각 조건이라고 합니다. 외우세요. 이 브루스터각을 통과할 때는 무슨 특징이 생기냐면 얘가 세타 1, 세타 2 여긴 반사각 세타 1이죠 그럼? 그럼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90도가 될 때가 반사광이 완전 평광될 때죠. 그럼 반사가 완전 평광되면 굴절도 완전 평광이 되죠. 근데 여기서 굴절률 편의상 1n 이렇게 쓰면요. 사인 세타 1은 n 사인 세타 2가 돼요. 근데 n은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죠 아니? 사인 세타 2를 얘네 둘이 더해서 90도니까 뭐라고 고칠 수 있니? 코사인 세타 1으로 고칠 수 있고요. n이 탄젠트 세타 1이 돼요. 그러니까 굴절률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반사광이 완전 평광될 때 각도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알아두세요. 뭐 이걸로 돌리면 디귿 나오죠. 굴절률 디오모레시 2가 탄젠트 세타니까. 16번 아 16번은 짱 쉬운데? 그냥 3번이 답이죠? 뭐야 야 이것만 알면 되는데 여기 6cm잖아. 이거 굴절률이 1.5고요 제가 무슨 개념 써야 되니 여기? 겉보기 깊이 써야 되죠. 광학적으로 빛이 이렇게 통과를 할 때 6cm의 거리 굴절률 1.5인 걸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겉보기 깊이로 생각하면 이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이 길이가 몇 cm 되죠? 4cm로 바뀌죠. 그럼 여기 렌즈가 하나 있는데 이 렌즈로부터 여기까지의 광학적인 거리가 얼마가 돼요? 6, 여기 4, 여기 10 해서 20cm가 되는데 야 이게 완전 계산할 게 없어요. F가 2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니? 이 렌즈 입장에서는 초점 거리에서 들어온 빛이잖아요. 그럼 통과한다면 어떻게 가죠? 평행하게 가죠.
그래서 오목렌즈 만났죠. 평행하게 들어간 빛 어떻게 됩니까? 초점에서 나온 빛처럼 퍼지죠. 아, 너네 광학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문제 겁나 쉽게 냈는데. 여기 어디니 그럼? 오목렌즈의 초점거리죠. 3번이 답이죠? 됐니? 17번. 17번에 이 반사를 사용하긴 했는데 여기가 S, 여기서 직접 간 빛이 있고요, 반사해서 간 빛이 있대요. 이걸 순진하게 반사해서 간 빛으로 생각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풀이죠.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니? 이거 대칭을 시켜요. 여기서 S'을 하나 잡은 다음에 S에서 간 빛과 S'에서 간 빛 이렇게 봐야죠. 그럼 이건 무슨 그림이니? 이중 슬릿 실험 그림이죠. 이중 슬릿이고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슬릿의 간격을 2D로 보면 되죠. 근데 일반적인 이중 슬릿이라고 하면 얘들아, 이 가운데가 어떤 조건이니? 보강이니 상쇄니? 집중해봐. 여기 가운데가 이중 슬릿이면 이렇게 샥 와서 만나면 보강이잖아요. 근데 실험 봐봐요. 그림에 5점에서 밝기가 어때요? 0이죠. 자, 왜 그래요? 이 반사가 고정단 반사죠. 실제로는 반사를 한 거잖아. 그럼 반사를 하면서 빛의 위상이 어떻게 되니? 뒤집어집니다. 위상이 뒤집어지면 실제로 보강이 돼야 되는 곳이 뭐가 돼요? 상쇄가 되고, 상쇄가 돼야 되는 곳이 보강이 되죠. 이해돼? 그럼 이 그림은 저 Q점이라는 데가 원래 이중 슬릿 실험을 했다면 어떤 점이어야 되니? 상쇄점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상쇄점이어야 되는데 지금 반사 때문에 보강으로 바뀐 거지. 그럼 저 Q점의 경로차가 얼마니? 세 번째 상쇄니까 2분의 5를 한다는 거 알겠어요? 지금 이 그림에선 세 번째 보강이지만 세 번째 상쇄잖아. 첫 번째 상쇄가 2분의 1 한다. 두 번째가 2분의 3을 한다. 얘는 2분의 5를 한다죠. 이것만 안 낚이면, 그래서 기억에 동그라미 안 치면 맞을 것 같은데. 쳤니? 기억 2분의 5를 한다요. 나머지 뭐 니은 디귿은 쉬운 거죠. 18번. 컴퓨터 산란인데 식도 좋네요. 착하죠. 이거 안 줄 가능성도 있어요. 컴퓨터 산란식 외우세요. 컴퓨터 산란이라는 건 어떤 전자에 부딪힌 광자가 에너지 잃어버리면서 파장이 길어지는데 얼마나 길어졌는지를 표현한 식이죠. 근데 지금 60도 산란이 되지 않니? 그럼 증가한 파장이 얼마니? 60도면 여기 60도 대입하면요 2분의 1 되고요. 증가한 파장이 이거죠. 자, 그럼 현대물리 쫄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파장이 증가한 만큼 광자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파장이 증가한 만큼 광자 에너지가 감소했죠. 광자 에너지가 감소한 거 어디 갔어요? 누가 가져갔어? 전자가요. 물어본 게 그거죠. 전자가 얻은 운동 에너지는? 이란 질문이 나왔다는 건 처음에 들어간 광자 에너지가 이거다. 근데 나중에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 얻었고 나머지는 아직 여전히 광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광자 에너지 뭐라고 쓰면 되니? 이 조건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란다 플러스 EMC 분의 H 분의 HC 맞나요? 파장 길어졌다고 이만큼. 그럼 이게 나중에 에너지니까 이걸 잘 처리해주면 답이 나오죠. 근데 문제 조건은 E0라는 에너지 상수값으로 표현하려는데 산란전 에너지 얘가 E0래요. 얘도 어떻게 E0로 잘 표현해보래요. 게다가 또 하나 좋죠. 전자의 정지질량 에너지가 42제로다.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식 써야 돼요? mc제곱이 42제로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럼 요 부분만 어떻게 잘 바꾸면 되지 않겠니? 요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역수를 취할까? 아, 분모 분자를 HC로 나눌게요.
어때? 된 거 같죠? 얘가 뭐니? 2제로 분의 1이고요. 얘는 42제로니까 82제로 분의 1 분의 1인가요? 맞죠? 그럼 이건 통분하면 80분의 81 역수니까 81분의 80. 그래서 1로 빼면 되죠. 그럼 2K가 2제로 마이너스 81분의 80 2제로. 인증제가 이렇게 막 겁나 복잡한 계산은 거의 안 나와요. 충돌을 이분의 충돌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반응 이후에 어. 에너지가 불어난다 볼 수 있어. 당연하지. 아, 만드는 거. 어? 아, 자 설명할게요. 얘들아 이거 물리학의 기본적인 이건 개념이라기보다 철학이에요. 봐요. 기본 철학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다 부딪혀요. 부딪히면 이 우주가 가지는 에너지의 총량 자체가 감소한다는 뜻은 아니죠. 얘 부딪혀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거지. 그럼 보존되지 않는 에너지는 어디 갔죠?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는데 그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열에너지가 된다고 하잖아. 그 열에너지가 뭐니 본질적으로? 이 분피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죠. 맞니? 그럼 아주 작은 입자계로 들어갔을 때는 이거 전자에 광자가 부딪혔잖아. 그럼 손실된 열 에너지가 옆에 있는 다른 원자의 운동 에너지가 됐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충돌 과정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건 손실된 그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계에서는 원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게 열 에너지가 된 거니까 거시적인 계에서는 손실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주 작은 입자계에서는 어떻게 했니? 작은 입자계에서 손실된 게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입자계로 들어가면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죠. 얘네보다 훨씬 큰 입자인 기체 분자도 어떠니? 기체 분자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느려지나? 그럼 우리 여기 수업하다 10초 만에도 얼어 죽어요. 안 그래? 기체 분자가 날아다니면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느려진다면 속력이 점점 느려져서 여기 0켈빈까지 떨어질 거 아니? 그렇지 않죠. 기체 분자 정도만 돼도 모든 충돌은 탄성 충돌이죠. 탄성 충돌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탄성 충돌이에요. 그죠? 그럼 그거보다 더 작은 이런 원자 핵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아무 말도 없어도 탄성 충돌입니다. 그래요. 쉬었다 하죠? 휴식. 얘들아 일어나. 중간에 일찍 나가야 되는 수업 때문에 일찍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나가세요. 말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버리지 말고 영상 찍어서 지금 다 보내는 거 알죠? 학생들한테. 출석한 사람들도 다 보내니까 뭐 못 본 거나 다시 봐야 되는 건 다시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 우리 조교도 열심히 풀고 해설지를 만들고 하고 있는데 수업 끝나면 이 책으로 묶어서 다시 나눠줄 거예요. 종강할 때. 그거 보고도 또 다시 풀어보시고 이렇게. 자, 19번. 자, 상대론 문제인데 이 문제 풀려면 상대 속도 개념하고 길이 수축 개념을 둘 다 알아야 됩니다. 해보죠. 우주선 하나가 0.8km 날아가는데 관성계 A라는 건 지금 정지해 있어요. 그냥 관성계 A에서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L이다. 그럼 관성계 A에서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가 아니죠. 자, 얘의 고유 길이를 L0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럼 0.8km 날아가면 이거 5분의 4시고 이때 감마 값 계산하면 3분의 5가 나오죠. 그럼 문제에 설명한 지금 L은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아니라 5분의 3배로 수축된 길이인 거죠. 일단 이건 오케이? 근데 이걸 날아가는 관성계 B에서 측정한대요. B의 관성계 속도는 0.6c예요. 그럼 B에서 본 이 우주선의 속도가 0.2c가 아니죠. 아니야. 아니라고. 이런 상대론적인 상대 속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 상대 속도. 그래. 배우려고 모르니까 왔죠. 봐봐요. 상대 속도는
고전적으로 볼 때는 어떤 V1과 V2가 있을 때 V2-V1 하면 상대 속도죠. 그러니까 1번이 보는 2번의 속도요. 그렇죠? 근데 분모에 뭘 깔아야 되죠? 이거요. 이게 상대론적인 상대 속도식이죠. 만약에 얘들아 이 문제도 지금 풀 텐데 다른 것부터 하나 풀고 들어갑시다. 0.6시 0.8시로 다가오는 애가 있어요. 그럼 상대 속도가 1.4시겠니? 아니잖아. 그럼 둘 더하면 안 된다고요. 고전적으로 볼 때는 고전적으로 볼 때는 얘네 둘을 더하는 거 맞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모에 1 플러스 c 제곱분의 v1 v2 이걸 분모에 넣어줘야 돼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느낌 알죠? 고전적으로 볼 때 얘네 둘을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 그럼 여기도 더하기예요. 아, 그냥 속도의 부호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더하기면 여기도 더하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안 틀려요. 그럼 이건 25분의 12 더하기 25니까 37 분의 25분의 얼마냐? 35죠. 그럼 이건 37분의 35c가 되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죠. 그럼 1 마이너스 5분의 4 5분의 3 분의 5분의 1c죠. 아, 이거 분수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25분의 25 빼기 10이니까 13분의 5c가 되죠. 맞나? 이거 25분의 5니까요. 13분의 5c가 되고요. 이 13분의 5c를 이용한 값말을 새로 구해야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거의 값말은 3분의 5고요. 이놈의 값말은 4분의 5잖아요. 이런 값마가 간단한 유리수로 표현되면 상대 속도에 의한 값마도 유리수가 반드시 나와요. 그 새로운 값말을 구하면 루트 1 빼기 13분의 5의 제곱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얼마니? 유명한 숫자죠. 5, 12, 13. 피타고라스. 그래서 얘가 얼마 되니? 12분의 13 되죠. 값마가. 자, 그러면 관성계 B에서 본 길이는 얼마라는 거니? 감마가 12분의 13이고 감마분의 1로 길이가 수축되죠. 그러니까 13분의 12L 제로죠. 아, 답이 없어 그러지 말고 이 L 제로가 3분의 5L이죠. 대입하면 13분의 12 곱하기 3분의 5L 하면 되나요? 그러면 약분되고 13분의 20L 나오죠. 5번이 답이죠. 20번. 20번의 광전효과의 그래프는 가장 기본 그래프죠. 어떤 전압이 마이너스 2.4V일 때 이놈을 흐르지 못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전자에 튀어나올 때 운동에너지가 얼마란 뜻이니? 전자가 튀어나올 때 그 운동에너지가 있고 그 전자를 막기 위한 전압이 2.4V라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광전효과에서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2.4 일렉트론 볼트라는 얘기죠. 맞니? 그럼 문제를 이해해보면 천에 들어간 에너지가 5잖아요. 천에 들어간 에너지가 5인데 튀어나온 운동에너지가 2.4라는 뜻이죠. 이거 개념 이해돼요? 역전압으로 막을 때 2.4V가 필요하다는 건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이렇다는 얘기죠. 운동에너지가 2.4. 근데 들어간 에너지가 5. 그럼 탈출에 필요한 이람수가 얼마라는 얘기니? 탈출에 필요한 이람수가 2.6 일렉트론 볼트라는 얘기죠. 왜 이런 식인지 알겠니? 비대에너지 들어가고 탈출하는데 2.6을 쓰고 남은 게 2.4라는 거 알려주는 정보인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6.5 일렉트론 볼트인 단색광을 비췄어요. 그럼 들어간 비대에너지 HF가 탈출한 에너지를 쓰고 남은 게 운동에너지가 되는 거죠. 얘가 6.5 이건 2.6 운동에너지 구하는 거죠. 답이 3.9죠? 아,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현대물리가 좀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서 좀 설명했어요. 아, 이거는 거의 수능에 나와도 이전 문제예요. 일반인들 보는 시험 있잖아요. 21번
21번부터는 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배치를 했는데 천천히 풀어보자고요. 자, 이런 회로에서 이 친구의 소비 전력이 최대가 되는 이 가변저항 값을 구하래요. 자, 무슨 계산하면 되느냐면 둘 중 하나죠. 여기 흐르는 전류를 정의를 하든가 여기 걸리는 전압을 결정하든가. 난 전압으로 갈게요. 여기를 0. 이걸 바꾸면 이 점의 전위가 바뀌겠죠. 이 점의 전위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비 전력은 지금 가변저항 r분의 x의 제곱이에요. 이 문제의 목표는 이 x라는 이 점의 전위를 가변저항에 대한 함수로 잡아서 가변저항이 얼마일 때가 최대인지를 얘기해주면 되는 문제죠. 약간 수학적 처리가 들어가면 돼요. 해볼게요. 전위를 잡으면 이 점의 전위는 E1, 이 점의 전위가 E2가 되죠. 그럼 여기서 키르호프의 법칙을 쓴다고 생각하면 여기 들어간 전류랑 여기 들어간 전류를 합한 게 이쪽으로 들어간 전류가 되는 건 당연하죠. 맞나요? 그 식 써보면요. 여기 R분의 E1 마이너스 X 전류 저항분의 전위체요. 이쪽 전류는 R분의 E2 마이너스 X가 R분의 X가 되죠. 내 목표는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분의 E1 플러스 E2는 X R분의 1 플러스 R분의 2가 되죠. 자, 식이 좀 복잡해진 것 같지만 어차피 이 친구가 상수입니다. 지금 변수는 뭐예요? 가변저항이죠. 가변저항이니까 x를 하면 이거의 역수가 여기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p가 지금 r분의 1에 x제곱인데 x제곱할 때 이거 제곱 일단 들어가 주고요. 들어가 줘봤자 이건 상수니까 별로 필요 없고 이거 통분하면 얼마니? r분의 r 플러스 2r이죠. 이거 역수로 들어가면 r 플러스 2r분의 라지 r 스몰 r의 제곱이죠. 자, 답은 나왔어요. 이제 수학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이때 p를 최대가 되기 위한 라지 r의 값을 잡으면 되죠. 그럼 이놈은 상수니까 계산 의미 없고요. 나머지를 보면 r 제곱 플러스 4rr 플러스 4r 제곱분의 라지 r 제곱 스몰 r 제곱인데 r은 약분되니까 라지 r. 아, 스몰 r도 버릴게요. 이 값의 최대값이 될 조건을 찾으면 되나요? 이건 뭐 미분을 써도 라지 r이 변수니까 미분을 써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산기가 나죠. 이렇게요? 스몰 r은 상수. 그럼 얘랑 얘가 같을 때가 p가 최대가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같다고 하면 라지 r은 루트 2r? 아니지 2r? 되나요? 어? 2분의 1을 되죠. 2번이 답이죠? 됐니? 22번 22번 이론을 아나요? 이 이론? 유효 포텐셜 에너지? 그냥 중력장을 학교에서 좀 심도 있게 공부한 학생들은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봐봐. 어떤 애가 태양 주변에 태양 뭐 굳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을 보자고요. 지구가 질량이 라지 m, 얘 스몰 m인데 이놈의 역학적 에너지를 써주면 어떻게 되죠? 이놈의 역학적 에너지를 써주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는 일단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런 타원 운동의 좌표계에서 운동 에너지를 쓸 때는 자 이게 속도 v예요. v 제곱 쓰면 돼. 근데 그냥 v 제곱을 쓰는 건 너무 분석이 힘드니까 극좌표계를 써서요. 요 두 가지를 씁시다. 얘가 vr, 얘가 v 세타. 뭐 한 건지 알겠니? 요 r 방향의 속도랑 r의 수직한 방향의 속도로 나눈 거죠. 그래서 속도 제곱을 vr의 제곱, v 세타의 제곱을 일단 써볼게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게 되고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r분의 gmm이죠.
식의 의미. 자, 그러면 이게 역학적 에너지 맞죠? 역학적 에너지가 맞는데 이런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하는데 두 가지의 운동 변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구로부터의 거리랑 여기 식에 딱 나와 있진 않지만 세타도 중요한 변수죠. 세타가 바뀌는 건 이 V 세타가 있을 때 이 세타가 변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 식에는 두 가지 운동 변수가 있는 것이 R과 세타가 변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됩니다를 서술한 식이에요. 내 말 이해되나? 근데 그래서 살짝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게요. 각운동량이 일정해요. 이 주변을 돌 때 각운동량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각운동량 L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각운동량은 R 곱하기 운동량인데 운동량 어떤 운동량 써야 되니? R에 수직한 운동량을 써야 각운동량이 되죠. 그럼 R, M, V 세타가 되죠. 근데 이 식을 보면요. 각운동량은 일정한 값이고요. R과 V 세타의 곱이 일정하죠. 그럼 여기 있는 V 세타를 R 제곱 M 제곱분의 L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볼 때는 식이 더 복잡해졌어라고 하겠지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생겨요. 이 식에는 변수가 몇 개라고 그랬죠 내가? R하고 세타 두 개죠. 밑에 식 봐봐요. 이건 R의 미분이죠. 여기는 R이죠. 그러면 변수가 세타가 날라갔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처리인데 2차원적인 운동을 1차원적인 운동으로 바꾼 거죠. 서술 방식 자체를. 자, R이라는 값만 변하는 어떤 운동으로 바꿔버린 거야. 이건 뭐니? R이라는 값이 변할 때의 그 운동 에너지 값이 되죠. 맞죠? R이라는 값이 변하고 있어. 그럼 이게 VR, R이 변하는 속도니까 R이 변하는 거에 대한 운동 에너지 값이고요. 그럼 이 뒤에 걸 뭐라고 하면 되냐? 이걸 1차원적인 운동으로 재해석했을 때 새로운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이 새로운 포텐셜 에너지는 EMR 제곱분의 L 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M이죠. 이걸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원래 이게 이제 좀 학생들이 나중에 인증제 위에 고전역학이라든가 전문가 과정 할 때는 이게 다 유도가 되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알려줬습니다. 문제 읽어보면 유효 포텐셜이라는 개념 나오죠. 1차원적 운동을 해석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이거다라는 거죠. 그 뒤에 VR이라고 준 건 그냥 포텐셜 에너지인데 VR이 얘죠. 마이너스 R분의 GMM. 알겠니? 문제 중간에 써있잖아. 유효 포텐셜은 이거다라는 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1차원적 운동으로 봤을 때 얘는 새로운 포텐셜 에너지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이 에너지의 그래프도 그려줬어요. 이게 R에 관한 마이너스 반비례 함수랑 제곱의 반비례 함수가 있으면 마치 그 학생들 화학 시간에 공유결합 그래프 보듯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의 그래프 값이 이거죠. 그럴 것 같죠? 자, 해석 봐봐. 그럼 이놈이 포텐셜 에너지란 말이에요. 얘가 포텐셜 에너지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값이 만약에 이런 값이면 어떻게 될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의 최저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말이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최저점과 같다는 건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란 얘기니? 응? 운동 에너지 값은 0이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니네가 가장 잘 아는 포텐셜 에너지인 2분의 1 kx 제곱 볼까요? 2분의 1 kx 제곱 봤어요? 야, 집중.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이 정도 값이래요. 무슨 뜻이니 그럼 이건? 이 물체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서 진동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인 거죠. 맞아? 역학적 에너지가 더 낮아. 무슨 뜻이니? 이 점과 이 점 사이에서 진동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최저점과 일치를 해요. 무슨 뜻이니? 물체는 원점에 정지해 있다는 뜻이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이 정도 값이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R 값이 안 바뀐다는 뜻이죠. R 값이 안 바뀐다는 거는 정지해 있다는 뜻인데 1차원적으로 볼 때 정지해 있어요. R이 안 바뀌어요. 그럼 실제 2차원적으로는 무슨 운동일까요? 원운동이죠. 알겠니?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이 정도 값이면 원운동이라는 뜻이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요 정도 값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를 낸 소재인데 그러면 R1과 R2 사이에서 R 값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R1, R2는 타원동에서 뭘 뜻하는 걸까요? 근일점, 원일점을 뜻하는 거죠. 여기가 근일, 원일. 학생 얘가 타원 운동하다가 에너지가 더 커지면 무슨 운동으로 바뀌는지 아나요? 타원 운동을 하다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되면 탈출하는 포물선 운동으로 바뀌게 되죠. 탈출하는 포물선 운동으로 바뀔 조건이 에너지가 얼마가 될 때니? 0이 될 때죠. 에너지가 쭉 올라가서 에너지가 0이 됐어요. 그러면 근일점은 있는데 원일점은 없죠. 이게 무슨 말이겠니? 아, 이게 탈출해서 원일점이 없어. 그러면 돌아오지 않아 라는 뜻인 거죠. 탈출이죠. 이렇게 에너지가 양수가 되면 이건 뭐겠니? 쌍곡선이죠. 얘가 쌍곡선, 얘가 포물선, 이게 타원, 얘가 원이죠. 이렇게 유효 포텐셜이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요. 할리데이나 그런 데 일반 물리학 보면 옆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와 함께 이렇게 원이야, 타원이야, 막 이렇게. 뭐 본격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려면 해상력학을 들어가야 되는 분야고요. 해보죠. 이건 얘가 타원인 것만 알면 풀 수 있을 정도로 좋았어요. 기억 어때요? 지금 R1, R2가 근일점, 원일점이래. 그럼 가군동량 보존에서 뭐가 성립해야 되니? R1, V1은 R2, V2가 성립해야 되죠. 그럼 기억은? 맞죠? 니에는 R1, R2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A1, A2래요. 가속도라는 건 MA1은 R1 제곱분의 G 라지 M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닌 게 만유인력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MA2는 R2의 제곱분의 G 라지 M M이겠죠. 그럼 A1 대 A2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근데 그건 비례네요. 틀렸죠? 니은? 디귿 처리가 될까요? 디귿? 디귿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 가군동량을 물어봤거든? 내가 풀어볼게. 자, 이 식에서요. R1 또는 R2일 때는 근일점 또는 원일점이죠. 집중해봐. 근일점에 있을 때를 보자. 그럼 속력이 이쪽이죠. 얘들아 집중해. 속력 이쪽이지? 그럼 이게 VR이 0이란 뜻인 거 오케이? 근일점 원일점에서 VR이 없죠. 그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답이 나와요. 해볼게. 근일점 원일점에서는 이 값이 없습니다. 얘는 근일점을 쓸게요. 그럼 2m R1의 제곱분의 L 제곱이고 우변은 R1분의 GMM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뭐랑 같아야 되니? 역학적 에너지랑 같아야 되죠. 근데 이 점에서 타원의 역학적 에너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타원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가 뭡니까? 마이너스 장축 길이분의 GMM이죠. 그리고 이게 2인 거죠. 아,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게 2a잖아. 2a. 마이너스 2a분의 GMM. 할 때 그 2a가 R1 플러스 R2죠. 아, 근데 얘를 정리해서 L을 구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디귿 보기랑 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지 않니? 디귿 보기에 있는 문자가 뭐예요? 2잖아, 2.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자리가 없냐. 이렇게 갑시다. 2는 2m R1 제곱분의 L 제곱 마이너스 R1 분의 여기를 바꾸죠. GMM 뭐로 바꾸면 되니? GMM을 저 왼쪽 보면 마이너스 2 R1 플러스 R2로 바꾸면 되죠. 그럼 이거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이 친구 넘겨요. 그럼 2m R1 제곱분의 L 제곱에 2에 1 빼기 1 더하 빼기 R1분의 R2인가요? 넘겨서 정리? 그럼 얘 지워지고요. L은 R1 하나 지우고 마이너스 2m R1 R2가 되죠. 이건 살짝 어려운 질문인데 이것은 이런 처리가 가능하죠? 23번
23번은 영상전화법이라는 개념인데 봅시다. 자, 가운데 도체가 있어요. 도체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전화랑 Q가 있고 거리 이만큼 떨어진 곳에 또 플러스 전화 Q가 있어요. 그럼 이 도체를 접지시키게 되면 도체의 마이너스가 정전유도가 쫙 되거든요. 그때 이 도체판에게 얘네가 받는 힘 같은 걸 논할 때 영상전화라는 걸 도입해서 논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마이너스 Q를 놓고요. 여기다가도 똑같이 거울처럼 이걸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플러스 Q일 때 이쪽에 마이너스 Q를 놓게 되면 얘네가 받는 힘이나 에너지 상황이 완전히 동등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플러스 있으면 대칭점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얘네가 받는 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의 질문은 뭐랬냐면 얘를 이쪽까지 이동을 시킨대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 거냐? 여기 플러스 그대로 있고요. 요놈이 여기까지 이동을 했고요. 그럼 거울상 안에 있는 이 영상전화들도 대칭적 배치가 이렇게 돼야겠죠. 설명 이해되니?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니? 이 그림을, 흰색 그림을 이 노란색 그림으로 바꿀 때 증가한 에너지를 구하면 되죠. 그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이죠. 알겠음? 자, 증가한 에너지를 구해보자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몇 개를 더해야 되지? 4개의 전화가 서로에게 주는 에너지를 다 더해야 되니까 4콤비네이션 2개를 더해야 되거든요. 6개인가? 근데 6개 중에 안 변한 건 계산할 가치가 없어요. 안 변한 게 누구랑 누구 사이 거리가 안 변했니? 맨 끝 사이 거리 안 변했죠. 그럼 5개의 변화를 추적해서 걔네를 다 더해야죠. 알겠나? 해볼게. 자, 여기에서 거리 ED 이거 마이너스니까 에너지는 플러스죠. 처음 에너지가 K ED분의 Q제곱 여기요. K ED분의 Q제곱 여기도 K ED분의 Q제곱이죠. 곱하기 2 그 다음 요겐 인력이죠. 마이너스 K ED분의 Q제곱 그리고 거리가 4D인 얘는 인력이니까 마이너스 K 4D분의 Q제곱 여기도 인력이니까 곱하기 2 아 그럼 5번 더한 거 맞죠 지금? 이거 얼마니? 개수한 계산하면 1 빼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0이네요. 아, 요 하나는 계산 안 했어요. 맨 끝에 길이는 계산 안 하고 나머지 5가지 경우수를 계산했더니 에너지가 0 나왔어요. 밑에서 똑같은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사이의 거리는 K D분의 Q제곱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요 플러스 사이 거리는 5D죠. 그럼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Q니까 마이너스 K 5D분의 Q제곱 이게 2번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K 4D분의 Q제곱이죠. 이건 K D분의 Q제곱에 2 빼기 5분의 2 빼기 4분의 1인가요? 그럼 20분의 40 빼기 13인가? 4 더하면 8 마이너스 5 13 그럼 20분의 17이죠. 자 그럼 결론이 뭐야? 에너지가 0이던 애를 20분의 7 K제곱으로 만든 거죠. 그럼 해야 되는 일이 얼마죠? K는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이고요. 20분의 17 아 왜 17이야? 13 뺐는데 미친 거야. 27이죠. 20분의 27 D분의 Q제곱인가요? 여기까지 계산 오케이? 근데 여기서 마지막 처리가 하나 필요해요. 봐. 자, 플러스를 이쪽으로 옮길 때 해준 2를 W라고 하자고요. 근데 지금 여기 W라는 건 이 W가 얘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떤 내가 예전에 나한테 수업 들었던 선생님 이렇게 내가 설명했었는데 철수가 얘를 일로 옮길 때 필요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안에 0이가 0이도 얘를 일로 옮겨야 되죠. 철수가 한 일과 0이가 한 일을 합한 개념이 여기서 에너지 차이지 않나?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니? 철수가 한 일을 구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차이의 몇 배가 우리의 답이냐? 2분의 1이에요. 저 안에 전하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힘이나 에너지 관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전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40분의 27이 곱해져 있는 게 답이죠. 답이 2번. 아, 이거 영상 전화를 만들 수 있는 이유. 이건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있을 때 여기 도체판을 만들면 도체판의 전기력선이 이런 모습이 돼요. 이렇게 도체판에 수직하게 전기력선이 들어가니까 전기력선이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근데 이 안쪽에 뭔가 마이너스를 하나 놨다고 생각하고 도체판을 없애버리면 전기력선의 배치가 완전히 도체판에 있을 때랑 똑같이 나와요. 이 동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칭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전기력선의 모양과 얘네 도체판에 정전기 유도됐을 때 나오는 전기력선의 모양이 같아요. 근데 전자기학이라는 건 전기력선의 모양이 같으면 얘가 받는 힘이나 에너지 효과가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 가우스 법칙으로 알 수 있죠. 왜냐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가우스면으로 감싸면 여기 나오는 전기력선의 양이랑 도체판을 놨을 때 이걸 감쌌을 때 나오는 전기력선의 양이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잖아요. 아, 모양도 같고 개수도 같아요. 아, 그럼 같은 거예요. 저건 영상전화법이라고 해서 문제 풀 때 많이 나와요. 이거 약간 복잡한 상황으로 주긴 했는데 알아야 됩니다. 24번. (24번은) 상황이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자, 맥놀이 뭐니? 맥놀이의 진동수가 n0다. 맥놀이라는 건 두 개의 진동수 차이에 해당하는 진동수로 이렇게 커졌다 작았다는 걸 듣는 현상이죠. 근데 여기 S1, S2에 두 개의 소리곱새가 있는데 진동수가 원래 F0로 동일했대요. 근데 이쪽에 뭔가 작은 추를 붙였대. 작은 추를 붙이면 진동수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죠. 왜냐면 추를 붙이면 질량이 커지잖아. 질량이 커지면 학생들 느낌이 진동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도 여기서 작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냐? 이때 듣는 맥놀이의 진동수가 n0 했거든. 그럼 둘의 차이가 n0라는 거 알려준 거죠. 그럼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문제 상황? 근데 여기서 어떤 속도 u로 움직이는 친구가 있대요. 속도 u로 움직였더니 소리곱새의 맥놀이 횟수가 감소했대요. 그럼 그걸 보고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맥놀이 횟수를 줄이려면 진동수의 차이를 줄여야 되지. 그럼 이 작은 진동수를 올려야 되고 큰 진동수는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도플러 효과로 이쪽의 진동수가 증가하겠죠. 가까이 가면 진동수 증가, 오케이? 그럼 이쪽의 진동수가 커지고 이쪽의 진동수가 작아지면 맥놀이의 진동수는 감소하겠죠. 알겠나? 자, 그럼 이때 U로 움직일 때 이 진동수는 음파의 속도가 V니까요. 어떻게 들리냐면 F0 마이너스 N에 듣는 애가 관측자가 움직이게 되면 V분의 V 플러스 U가 되죠. 이쪽 진동수는 V분의 V 마이너스 U가 되죠. 그래서 얘랑 얘 차이 구하면 그냥 답이죠. 됐니? 계산은 생략하죠. 개념 다 알겠죠? 무슨 문제지? 25번. (25번은) 지금 내가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긴 고온. 선생님 느낌 가지려면 실내라고 생각하세요. 실내. 고온이 아니잖아. 미안. 저온. 아, 지금 겨울철에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아주 더운 여름이라고 합시다. 아주 더운 여름이면 여기서 냉방기가 작동을 해서, 냉방기라는 건 에어컨 말하는 거죠. 교실의 온도를 저온으로 맞춰줄 수가 있고요. 바깥은 고온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 서술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쭉 읽다 보면 시간 타우 동안에 S의 열 K 온도 차이에 해당하는 열이 유입된대요. 여기서 이거 그냥 알려줬지만 이거 무슨 개념이겠니? 온도 차이에 의한 열이 유입된다. 열 전도죠. 열 전도로 자꾸 시원한 교실 안으로 열이 막 들어오는 거지. 그럼 이 에어컨이 무슨 짓을 해야 되니? 들어온 열만큼을 뽑아내줘야 되죠. 열을 뽑아내서 밖으로 갖다 버려야 되죠. 근데 열을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시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왜 불가능하니? 열을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시키는 게 불가능한 이유는 열력학 2법칙 때문이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엔트로피가 그렇게 되면 감소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다가 어떤 1W를 해줘서 QL보다 QH를 더 크게 만들어요. 자,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 연력학 1법칙에서 보면 이 문제에 연력학 2법칙을 써야 된다는 건 그림 바로 밑에 뭐라고 써있니? 가역적 냉방기가 작동해야 된대요. 가역적이란 말 나오면 무슨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0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죠. 가역이라는 게 반응이 거꾸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거꾸로 가능하려면 정반응을 진행할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안 되는 거죠. 즉 이 전체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가 0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저온은 열을 빼앗겼죠? 그럼 전체 엔트로피 변화가 TL분의 QL만큼 음수가 되고요. 열을 뺏겼으니까요. 열을 얻은 쪽은 TH분의 QL 플러스 W가 되죠. 아, 그냥 QH라고 쓰죠. 구하는 게 뭐죠? 아, W네? W면 이렇게 쓸게요. 이해돼? 근데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냉방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뭐 그럼 끝났어요. 개념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TH를 곱하게 된다고 하면 W는 QL에 TL분의 TH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거 넘겨서 곱하고 정리했어요. 이 QL은 뭐랑 같아야 되니? 교실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여기서 뽑아낸 열량이 전도로 들어온 열량과 같으면 되죠. 이걸 갖다 했다가 대입해주면 되죠. 됐음? 27번. (27번은) 내가 이번 주에 역학 문제 좀 어렵게 하나 내보려고 만든 건데 여기까지 풀지를 못했나? 아? 26번 아니니? 미안. 이왕 그렸으니 27번부터 할게요. 가야 될 학생들은 뭐 조용히 가세요. 시간 안 되는 학생들. 27번. 자, 여기 질량 M, EM인 애가 있고 용처 함수가 K래요. 한번 천천히 풀어봅시다. 이 상태로 얘가 평형 상태면 자연 길이가 있고요. 이 자연 길이로부터 얘가 압축이 되어 있는 거죠. 압축된 요 길이가 여기가 자연 길이 K분의 EMG만큼 압축되어 있음. 뭐 이거죠? 맞나요? 원래 압축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뭔가 무거운 추를 딱 달아서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손을 팍 치웠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쭉 떨어지면서 얘가 올라가면서 용출이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뭘 물어봤지? 얘를 지면에서 띄워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 중력을 받고 있는데 지면에서 띄운다는 건 탄성력이 얼마가 돼야 되니? 탄성력의 크기랑 중력의 크기가 같아질 때 뜨겠죠. 그 말은 용수철이 어떻게 돼야 되죠? 늘어나야 되죠. 근데 늘어난다는 게 K분의 mg만큼 늘어나면 되는데 어딜 기준으로 그래야 되니? 자연 길이 기준으로 위로 K분의 mg만큼 늘어나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학생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K분의 EMG가 압축돼 있던 용수철이 K분의 mg가 늘어난 상태로 바뀌기 위해서 어떠한 걸 달아야 되냐 이 말이죠. 알겠니?
근데 여기서 학생들 물리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힘의 평형을 쓰면 망이죠.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야. 얘를 딱 달아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게 만든다라는 게 무슨 말이니? 손을 딱 치우면 얘가 내려와서 쭉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져서 속도가 0이 됐을 때 내려온 거리가 이만큼 올라간 거리와 같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상황을 풀 때 여기 매달려 있을 때 얘를 이만큼 늘릴 수 있는 힘의 평형 조건을 쓰면 안 되죠. 뭘 써야 되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야죠. 즉, 이 추가 얼만큼을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K분의 3mg를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와서 여기서 평형이다가 아니라 처음에 속도가 0이었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속도가 0이 될 조건을 구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친구도 어떻게 되죠? 여기 속도가 0이었는데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지겠지. 하지만 다시 어떻게 돼요? 느려져서 여기까지 가면 속도가 0이 될 조건을 구하는 거죠.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는 문제긴 하지만 의외로 처음 속도, 나중 속도가 다 0이기 때문에 그닥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에너지 보존 써볼게요. 이놈의 기준면은 여기라고 하고요. 이놈의 기준면은 여기라고 하죠. 기준. 물체마다 각각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에너지 변화를 조사를 해보죠. 그러면 초기 에너지는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죠. 초기에는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2분의 1 kx고 플러스 얘는 기준면에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 0. 이 친구는 기준면보다 k분의 3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mg k분의 3mg. 이게 초기 포텐셜, 초기 총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쓸 필요 없죠. 이 값이 뭐랑 같으면 되니? 용수철이 k분의 2mg 압축돼 있다가 다시 k분의 mg 늘어난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2분의 1 k k분의 mg의 제곱 플러스 얘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2m g k분의 3mg 플러스 0. 얘는 기준면까지 떨어졌죠. 에너지 보존을 쓸 때 물체마다 이렇게 별개의 기준면은 접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에너지의 변화를 따지는 거니까요. 이식 다 됐나? 그래서 얘를 쫙 풀면 답이 나오죠. 푸는 거야. 이거 풀면 라주 m이 2분의 3m 나올 거예요. 푼 사람? 맞았니? 그래요. 용수철이랑 평형점 기준으로 그냥 K분의 3이 있으면 안 돼요. 늘어난 길이를.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얘를 다는 순간 평형이 바뀌죠. 그렇지 않냐? 얘를 다는 순간 여기 어딘가가 평형이 되잖아. 쟤는 쟤 따로 계산하고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려면 용수철이 힘의 평형 상태에 있을 때를 원래 길이처럼 풀겠다는 거잖아. 근데 얘를 딱 다는 순간에 여기가 힘의 평형 상태가 아닌 거잖아. 움직이잖아. 아,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럼 평형점을 새로 잡아야 되니까 내 생각에 이게 풀기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26번 앞에 안 풀고 왔어요. 아, 이 풀이가 시간이 딸리네요. 최대한 빨리 푸는데. 봐봐. 관성계 S에 정지질량 M0인 입자가 속력 M0인 입자가 속력 5분의 4C로 움직인대요. 아까 그거 틀렸으면 이것도 틀리겠네요. 그러면 이 어떤 애는 움직이는데 관성계에서 2분의 1 C로 움직이는 애가 있대요. 얘가 얘를 관찰할 때 총 에너지는? 뭐 하면 되겠니? 얘가 얘를 관찰할 때 에너지니까 일단 총 에너지의 식은 감마 M0 C제곱인데 이 감마를 뭘로 구해야 되냐? 상대 속도 구해서 그 상대 속도의 감마 값을 새로 구해야 되겠죠. 아까 해봤죠? 다시 한번 해보죠. 상대 속도를 구한다. 그러면 일단 상대 속도는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 빼기 2분의 1이요. 그럼 이건 C요. 5분의 3분의 10분의 8 빼기 5 10분의 3 그럼 6분의 3? 6분의 3 맞냐? 신기한데? 다시 2분의 1C네요. 상대수도 2분의 1C죠. 그럼 감마는 루트 1 빼기
2분의 C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C분의 V의 제곱분의 1 하면 루트 3분의 2죠. 그럼 총에너지는 루트 3분의 2 MC 제곱이죠. (28번) 반지름 R인 구가 있는데 이 구가 균일한 전하를 가지는 게 아니라 전하 밀도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대요. 전하 밀도가 비례한다. 나는 여기서 임의의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을 구해볼게요. 자, 그럼 가우스 법칙 쓰면 되죠. 이 빨간색으로 점선을 이렇게 쫙 그어주고 이 안에 있는 총 전하량이 전기장을 결정하는 거죠. 가우스 법칙 Q는 입실론 제로 인테그랄 2의 dA예요. 자, 그럼 Q는 뭘 써야 되니? 이 안에 총전한데 전하 밀도가 거리에 따라 바뀌지 않니? 그럼 이 밀도 곱하기 이건 어떤 R 지점의 밀도고요. 어떤 R 지점의 밀도에다가 R이라고 하지 맙시다. 지금은 이거보다 작은 어떤 X라고 할게요. X 지점의 밀도고 그 X 지점의 부피는 4파이 X제곱의 dx 이렇게 되나요? 이거를 0부터 R까지 적분해 준 게 Q죠. 계산 이해됨? X지점의 밀도, X지점의 얇은 국껍질 부피, 그 다음에 그걸 0부터 R까지 적분. 그럼 Q 나오고 이 Q가 입실론 제로. 자, 어디서의 전기력선이니? 이 반지름 R인 구 표면에서의 전기장 플럭스죠. 그러면 전기장 2 곱하기 4파이 R 제곱이죠. 여기서 뭐 잔계산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이게 X 세제곱이지 않니? X 세제곱이니까 왼쪽을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4분의 1 R 4제곱이 나오고요. 여기는 2 R 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전기장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죠. 보통 학생은 이거 알죠? 내부가 균일하게 대전돼 있으면 거리에 따른 전기장이 균일할 때는 이렇게 1차 함수로 나오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니? 전하밀도가 균일하지 않고 전하밀도 자체가 1차 함수니까 전기장은 2차 함수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전기장이 2차 함수인데 지금 보면 어디랑 어디 따지는 거죠? 전기장이 이렇게 2차 함수인데 R일 때랑 2분의 1 R일 때 따지는 것이 아니? 그럼 여기랑 여기의 세 기비는 몇 대 몇이니? 1대 4겠죠. 2차 함수니까요. (28번) 응? 아, 29. 아. 29번. 자, 도르래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얘가 떨어져요. 그럼 얘는 끌려가겠죠. 그래서 이런 이론 알아요? 구르는 공이 있으면 구르는 공의 중심의 속도가 V예요. 굴러요. 그럼 이 최고점의 속도는 얼마죠? 2V죠. 지금 그런 생각을 해야죠. 이 중심의 가속도가 A예요. 그럼 이 최고점에서 가속도는 2A죠. 마찬가지 원리로. 그럼 여기서 2A라는 속도로 움직인다는 건 여기다 어떤 스티커 같은 거 하나 붙여놨다고 생각하면 이 스티커의 가속도가 얼마니? 2A인 거 알겠니? 그럼 얘가 떨어지는 가속도는 2A죠. 아, 처음 이거 잘못 잡으면 망이죠. 가속도 달라요, 둘이. 그리고 얘는 중력 mg를 받고 얘는 t 받아요. 이 도르래는 무시할 수 있죠. 자, 뭘 읽고 무시할 수 있니? 문제에서. 이거 회전력학인데 도르래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안 줬으니까? 그러지 말고 쭉 읽다 보면 괄호 안에 도르래와 실 사이의 마찰은 무시한다. 여기서 마찰을 무시한다는 조건을 줘도요. 도르래는 그럼 가만히 있고 실이 어떻게 될까? 실 혼자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지. 도르래는 아예 회전을 안 하는 거야. 회전을 안 하면 회전 가능성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마찰을 무시해 보통은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한다는 조건을 주는데 여기 마찰을 무시해도 도르래는 회전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 무시? 그럼 여기 장력 T죠. 얘는 또 무슨 힘 받죠?
마찰력을 이쪽으로 받아요. 근데 이건 잘못 잡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답이 음수로 나옵니다. 잘못 잡으면. 근데 마찰을 이쪽으로 받는 건 뭐랄까, 당구를 쳐보는 느낌 확 오는데, 공을 당공을 팍 때릴 때요, 너무 위에를 이렇게 팍 때리잖아요. 그럼 얘가 병진 운동보다는 회전 운동이 과도해져요. 뭔 느낌인지 알겠니? 공을 딱 하는데 공을 너무 위를 때리는 거죠. 그럼 병진 운동도 물론 생기지만 위를 때려서 이 토크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각속도가 너무 커요. 각속도가 너무 크면 이 바닥에서 어느 쪽으로 마찰을 주겠니? 각속도가 너무 크면 각속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찰을 이쪽으로 받습니다. 하여튼 마찰이 이쪽이에요. 이건 직관적으로 이 정도 잡아줄 줄 아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운동방정식 풀면 필요한 정보들 다 나오죠. 얘는 mg-t가 m 곱하기 2a고요. 저 친구는 t 플러스 f가 2ma다 라는 식 세워야죠. 그리고 회전운동 방정식은요, 이쪽으로 가속도 a가 있을 때 이렇게 각가속도 알파가 있고 a는 r 알파가 되죠. 그 식을 세우면 t r 마이너스 f r은 토크 2분의 1 2m r 제곱 알파죠. 2 지우고 r 하나 지우고 r 알파는 a로 바꾸고, 그럼 t 마이너스 f가 ma인가요? 밑에 두 식 더해서 일단 f부터 날리면 이 t는 3ma죠. 그 다음에 이 식 다시 연립하면 되죠. 위에 식 2배에서 더하면 2mg가 2배 했으니까 4ma 3ma에서 7ma 되죠. 그래서 가속도가 7분의 2g인 거 찾을 수가 있고요. 가속도가 7분의 2g면 이거 대입해주면 장력은 7분의 3mg죠. 장력이 7분의 3mg고 이거를 뭐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할까요? 이거 7분의 3. 자, 하나 뽑아서 7분의 3mg 플러스 f는 2ma. a가 7분의 2g니까 대입하면 이거 7분의 4mg. 그럼 f가 7분의 1mg 나오죠. f가 양수가 나오잖아요. 7분의 1mg로. 그럼 우리 예측이 맞다는 거죠. 오른쪽 맞죠? 자, 마지막 문제 30번. 응? 가속도가 2a인 건 얘가 구르는 공이잖아요. 굴러가게 되면 이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이 최고점이 움직이는 속도가 2배잖아. 그거 아니? V일 때 최고점이 2V인 거? 그 최고점에 움직이는 속도가 이 실이 풀려나가는 속도죠. 그래서 실이 풀려나가는 속도가 얘가 떨어지는 속도니까 얘는 2배가 된다 이 말이죠. 자, 30번. 비슷한 걸 내가 1회에서도 한번 풀었는데 그거보다 약간 쉽게 냈는데. 자, 얘가 처음에 V0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 막대의 유도 전압이 생기죠. 막대의 유도 전압이 이렇게 슉 생겨요. 요렇게. 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충전이 되죠. 맞니?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충전이 조금씩 되겠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상황을 다시 볼까요?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여기는 충전이 라지 Q만큼 돼 있고 이제 됐어. 그럼 얘는 충전시키는 동안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류가 흐르면 이쪽으로 자기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놈의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죠. 속도가 느려져서요. 속도는 좀 뭐 V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는 전압이 BLV0였겠지만 지금은 뭐겠니? BLV겠죠. 여기서 정상적인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 전압은 점점 작아지는구나. 그지? 근데 이 축전기의 전압은 점점 커지죠. 그지? 그러다 보면 이 두 전압이 같아지겠죠. 두 전압이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충전이 안 되죠. 충전이 안 되면 전류가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흐르면 힘을 안 받죠. 자,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등속 직사 운동을 하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포인트가 뭔지 알겠니? 자, 막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어떤 속도 V가 되면 등속 직사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BLV랑 저 남아있는 전화 여기 뭐 충전된 전화로 C분의 Q가 같을 때죠. 이해됩니까? 자, 이 식 하나 나와줘야 되고요. 또 하나의 식이 이게 좀 어려워요. 처음 속도가 V0지 아니? 근데 F는 마이너스 BIL이란 힘을 받아서 MA가 되죠. 그러니까 BI라는 힘 때문에 속도가 변하지 않니? 아, 물론 이건 등가 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미방을 풀어도 되는데 미방까지 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대로 적분을 해요. 그럼 여기서 B, L, I, DT가 뭔가요? I, DT가 흘러간 전하량이지 않니? 그 흘러간 전하량이 결국 무슨 개념일까? I, DT 흘러간 전하량은 저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과 같은 개념이죠.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우변은 뭐 될까요? 사실 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넘어가 있어줘야 좀 개념이 잡힐 것 같은데 마이너스 ADT 하면 속도의 감소량이죠. 속도의 감소량은 여기 전하량 Q가 충전될 때 속도는 V0 마이너스 V만큼 감소해죠. 이 식 알겠니? 이 식은 내가 물리적 개념으로 이걸 쓴 겁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인정? 자, 근데 이 식에서 V랑 Q가 변수고요. 여기도 V랑 Q 변수죠. 그럼 여기서 Q를 없애면 답이 나오죠. 종단 속도로. 그럼 Q를 대입해요. 그럼 B제곱, L제곱, C, V는 M, V0 마이너스 MV. 넘어가서 V 정리하면 보기의 답이죠. 아, 저 동현이 저 흔적은 잘 안 보이지만 미방을 푼 것 같은 미방 단련이? 노답이라. 응. 에너지 보존 안 되지. 아, 진짜? 정확하게 손실된 에너지 있는데? 무슨 사기를 친 거야? 이거 에너지 보존 안 통해요? 왜냐면 전류가 흐르면서 저한테 연락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이 될 리가 없어요. 두 번을 틀려서 맞은 것 같은데? 수고했어요.